오늘 컬럼버스 데이 또는 원주민의 날로 연방 공휴일입니다. 정부기관들 대부분 휴무합니다. 하지만 LA 통합교육구만 정상 수업합니다. 캘리포니아 대기위원회가 새 규제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 규제안이 통과되면 캘리포니아의 가솔린 가격 또 인상될 수 있습니다. 한인타운 동쪽 메가더팍 지역에 밤낮을 가리지 않고 출동하는 소방차와 경찰차는 대부분 화재나 범죄 진압이 아닌 마약 과다 복용에 따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라브레아 북쪽 600 포모사 애비뉴 인근에서 수도관이 터져 오늘 아침 교통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한인타운 시니어 센터가 USC와 함께 미주 한인들의 위암 발병에 관련된 연구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하와이 호놀룰루 총영사관 내 여성 탈의실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한 20대 남성 직원이 체포됐습니다. 한국 정부는 한국 국적자들이 미국에서 마리화나를 흡연했을 경우에도 한국 법률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LA 카운티 슈퍼바이저의 기관 확대와 관련된 메저 G를 두고 슈퍼바이저들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대선이 20여일 남은 가운데 해리스 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율이 초박빙이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또 나왔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 당일 급진 좌파들이 소요 사태를 일으킨다면 군이라도 동원해 진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코첼라밸리 유세장 인근에서 총기와 탄창 등을 불법으로 소지하고 있던 4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지난 주말 오클라호마시티 한 파티장에서는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 15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스페이스X의 대형 우주선 스타쉽이 5번째 지구 궤도 시험 비행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습니다. 대형 로켓 회수에도 성공했습니다. 올해 노벨 경제학상의 영예는 국가 간 부의 차이 연구에 기여한 다론 아제모울루와 사이먼 존스 그리고 제임스 로빈슨 등 3명에게 돌아갔습니다. LA 다저스가 뉴욕 매츠와의 챔피언십 시리즈 1차전에서 9대0 대승을 거뒀습니다. 2차전은 오늘 오후 1시에 시작합니다. LA 차저스가 덴버를 23대 16으로 꺾었습니다. LA 램스는 경기 없었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355.9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남가주 오늘 점차 맑아지겠고 LA 한인타운의 낮 최고 기온 76도로 예상됩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하늘 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항공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고국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윤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4년 10월 14일 월요일 라디오 솔모닝 뉴스 2부입니다. 오늘 쉬시나요? 네. 쉬시는 분들도 많고 안 쉬는 분들도 또 많습니다. 반반. 쉬는 사람이 조금 더 많나요? 네. 오늘 연방 공휴일 컬럼버스 데이입니다. 또 일부 도시와 카운티에서는 원주민의 날로 명칭을 바꿔서 휴무일로 지정하는 곳도 있습니다. 오늘 연방 공휴일 컬럼버스 데이를 맞아서 연방, 주, 시정부 기관, 관공서, 학교 모두 쉽니다. 우체국 우편 배달도 없고 한인은행을 포함한 은행도 휴무합니다. 한국 공관들과 주요 한인 단체들도 쉽니다. 법원도 쉬고 쓰레기, 재활용 수거, 거리 청소, 길거리 교대 주차 규정 쉽니다. 그런데 딱 하나 미터 주차 정상 운영됩니다. 오늘 쉬는 날이라 미터 파킹에 이 미터기에 돈 안 넣어도 돼. 넣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LA 통합교육구가 오늘 정상 수업을 합니다. 크리스토퍼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에 도착한 것을 기념하는 콜럼버스 데이를 두고 현재 미국의 여론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는 컬럼버스 데이 대신 원주민의 데이를 기념하는 지역이 늘고 있는 가운데 원주민들은 상징적인 기념은 불충분하다라는 불만을 토로하고 있고 다른 한편에서는 오랜 전통의 기념일을 없애려 한다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컬럼버스 데이는 이탈리아 출신 탐험가 컬럼버스가 대서양을 건너 1492년 10월 12일 아메리카 대륙에 도착한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미국에서는 이탈리아계 미국인을 중심으로 컬럼버스 데이를 기념해왔습니다. 오랜 기간 주별로 기념일로 삼다가 400주년인 1892년 한 차례 국가 기념일로 선포됐고 컬럼버스를 영웅시하는 이탈리아계 미국인들의 적극적인 로비로 인해 1937년대부터 정식 국경일이 됐습니다.
이후 1971년 연방 공휴일로 지정되면서 10월 12일 대신에 매년 10월 두 번째 월요일을 컬럼버스 데이로 기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컬럼버스를 기념하는 것이 서구의 대륙 식민지화와 원주민 학살, 착취를 정당화한다는 비판이 일어났고 컬럼버스 데이를 원주민의 데이로 대체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 것입니다. 이 같은 여론을 반영해 1992년 캘리포니아주 버클리를 시작으로 점차 컬럼버스 데이 같은 날을 원주민의 날로 기념하는 지역이 늘었습니다. 여기에 2021년도에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원주민의 날을 기념하는 공식 포고문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미국 주 절반 이상에서 컬럼버스 데이와 원주민의 날 모두를 공식 기념일로 삼기를 거부하고 있고 이 같은 분열은 미국의 정체성과 역사를 둘러싼 뿌리 깊은 긴장을 보여준다고 악시오스는 지적했습니다. 세븐일레븐과 가맹주점들이 11월 선거에 붙여주는 주민발행 36, 이 절도범 처벌을 강화하자는 법안이죠. 이 캠페인에 100만 달러를 기부했습니다. 여기까지 좋은데 세븐일레븐이 북미 지역에서 매장 444곳의 문을 닫는다라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표면적인 이유는 실적 저조 그런 건데 세븐일레븐의 주 판매원은 담배입니다. 그런데 이 담배 가격이 굉장히 비싸죠. 그래서 담배 수입이 뚝 떨어지자 매출이 줄어들었고 그리고 매출이 부진한 444개의 북미 지역 세븐일레븐 매장을 폐쇄한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캘리포니아 대기자원위원회가 다음 달 새 규제안에 대해서 논의할 예정인데 이 규제안이 통과되면 가솔린 가격이 또 오를 수도 있다고 합니다. 관련 소식 보도국에서 전해드립니다. 세븐일레븐과 가맹점주들이 오는 11월 선거에 붙여지는 주민 발의안 36을 통과시키기 위한 캠페인에 100만 달러를 기부했습니다. 세븐일레븐 가맹점주들은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절도와 마약 범죄에 대한 형량을 늘리는 주민 발의안 36을 지지하기 위해 세븐일레븐 기업과 공동으로 100만 달러를 기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편의점 측은 최근 LA 일원의 플래시 맙 스타일의 강도 사건이 빈발하면서 몸살을 앓아왔습니다. 가맹점주들은 절도 범죄와 마약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주민 발의안 36은 단순히 가게를 보호하는 데에서 그치지 않고 매장을 찾는 고객들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라며 업소 측이 범죄에 대한 두려움 없이 비즈니스를 운영할 수 있고 가주민들이 지역사회에서 안전을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주민 발의안 36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캘리포니아 대기자원위원회가 다음 달 새 규제안에 대해 투표할 예정이며 이 규제안이 통과되면 가스 가격이 인상될 수 있습니다. 해당 규제안은 2011년에 도입된 프로그램을 확대해 연료의 탄소 집약도를 제한하려는 것으로 기존 프로그램은 디젤과 가솔린 같은 고탄소 연료를 생산하는 정유소에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새 규제안은 정유소에 벌금을 올리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새 규제안이 시행되면 가주의 운전자들이 주유소에서 갤런당 65센트를 더 지불해야 할 수도 있는 것으로 관측됩니다. 위원회는 11월 5일 선거 직후 해당 규제안에 대해 투표할 예정입니다. 라디오 서울 보도국 뉴스룸입니다. 웨슬레이 메가더 팍 지역에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소방차 사이렌이 울리고 있는 가운데 이 소방차 출동이 대부분 화재 사건이 아니라 마약 과다 복용 여파에 따른 것이라고 LA타임즈가 보도했습니다. 올 들어서 8월까지 메가더 팍을 관할하는 LA 소방서 11지서에서 출동한 응급 사태 건수 가운데 무려 599건이 마약 과다 복용에 따른 것이었고 화재 발생 케이스는 36건에 불과한 것입니다. 동일인의 마약 과다 복용으로 인해서 하루에 응급 사태로 3차례나 출동한 적도 있었습니다. 지난해 83명은 이 지역에서 마약 과다 복용으로 사망했습니다. 남가주에서 한인이 포함된 4명의 보험 사기 일당이 1억 달러 규모의 직장 상해보험 사기에 연루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검찰은 로버트 영 리 렌초 미라지에 거주하는 61살의 한인을 비롯해 데이브 피쉬, 마틴 브릴, 샌디에고의 신경외과 의사인 제리 탄투와야 등 4명을 약 1억 달러에 달하는 직장 상해보험 수수료 허위 청구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또 신경외과 의사 탄투와야와 공모해 주 고객들의 의료 그룹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검찰은 3년 동안 이들 피고인들은 여러 직장상의 보험회사에 1억 달러를 청구했고 진단 테스트 의료기관 및 복합 약국 등 서비스 제공업체로부터 불법 소개 수수료를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용의자 4명 모두 보상을 위한 고객 추천, 범주의 음모, 허위 및 사기 청구, 보험 사기 등 13개 중범 혐의로 기소된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외교부가 해외 공간 직원들의 이딴 성비위 사건과 관련해 대응 수위를 높이는 지침을 시행 중인 가운데 미국 내 제외 공간에서 또다시 직원이 연루된 몰래카메라 성범죄가 발생했습니다. 하와이 호놀룰루 총영사관 내 여성 탈의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20대 한인 남성 직원이 경찰에 체포된 것입니다. 지난 12일 현지 방송은 호놀룰루 총영사관에 근무하는 25살의 최모 씨가 영사관 내 여성 탈의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라고 보도했습니다. 현지 매체에 따르면 최 씨는 지난 4일 이 호놀룰루 총영사관 여성 탈의실에 자신의 휴대폰을 설치하고 옷을 벗고 있는 여성을 녹화해 사생활을 침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건 당시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던 여성 직원이 작은 구멍이 있는 블랙박스를 발견하고 열어봤으며 최 씨의 휴대전화를 통해 탈의하는 모습이 녹화되고 있었음을 발견한 것입니다. 현재 체포된 최 씨에 대한 보석금은 10만 달러로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에서 마리화나 성분의 한국 반입이 늘어나면서 한국 세관당국이 단속을 대폭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 미국 내 한국 국적자들도 마리화나 관련 제품을 한국으로 반입 또는 우편 배송하는 경우도 수사 대상이 되고 미국 내에서도 마리화나를 흡연하면 처벌받는다라고 경고가 나왔습니다. 주미 한국 대사관은 해외여행 안전정보 공지에서 이같이 밝히고 마리화나 성분이 포함된 젤리, 초콜릿 등의 제품을 별도 승인 없이 한국으로 반입하게 되면 처벌을 받게 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마리화나가 합법화된 캘리포니아 등 미국 내 24개 주와 워싱턴 DC 등에서 마리화나 성분이 들어간 제품이 유통되고 있는 만큼 상품 구매 시 성분을 주의 깊게 확인해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주미 대사관은 한국 국적자나 동포가 특송이나 우편을 이용해 마리화나 제품을 한국으로 보내는 경우에도 보낸 사람과 받는 사람 모두 수사 대상이 되며 한국 국적자들이 미국에서 마리화나를 흡연했을 때에도 속인주의 원칙에 따라 한국 법률 위반으로 처벌받게 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10월 14일 월요일 남가주의 날씨입니다. 이번 한 주간 남가주 지역은 평년 기온을 밑도는 서늘한 가을 날씨 이어지겠습니다. 특히 오는 수요일과 목요일 이틀간은 곳곳에 빗방울도 떨어져서 낮 최고 기온도 70도 내외까지 떨어집니다. 때일은 늦가을 날씨를 느끼게 됐습니다. 월요일은 오늘 아침 한때 흐리지만 점차 맑아지는 패턴 반복되겠고 오늘은 낮 기온이 평년 기온보다 3, 4도가량 낮은 상태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화요일인 내일 낮 기온 오늘보다 3도가량 더 떨어집니다. 또한 수요일과 목요일의 낮 기온은 70도 내외까지 더 떨어져서 이번 주 중에 가장 서늘한 기온을 기록하겠습니다. 하지만 금요일의 낮 기온은 전날보다 10도가량 다시 뛰어올라 점차 평년 기온에 가까워지겠습니다. LA 한인타운의 오늘 낮 최고 기온 76도, 밤 최저 기온은 59도,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73도, 61도, 밸리와 일랜드 엠파이어 지역은 81도, 57도, 해안 지역은 67도, 62도로 예상됩니다. 한국은 오늘 전국에 대체로 흐리고 가을비 내리겠습니다. 서울의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이 52도, 낮 최고 기온은 72도로 예상됩니다. 라디오 솔 모닝 뉴스 2부 이 시각 현재 프리웨이 교통 상황입니다. 먼저 101 노스 방향입니다. 카난 로드와 만나는 지점 4중 추돌 사고로 인해서 현재 오른쪽 3개 레인 통제되어 있습니다. 101 노스 방향 카난 로드와 만나는 지점 4중 추돌 사고 있습니다. 다음은 10번 웨스트 방향입니다. 베니스 블루바더와 만나는 지점 2중 추돌 사고 있습니다. 5번 노스 방향 웨스턴 애비뉴와 만나는 지점 히든런 사고 있습니다. 역시 5번 노스 방향에서 로스팔레츠와 만나는 지점에도 히든런 사고 있습니다.
끝으로 10번 이스트 방향입니다. 타운 에비뉴로 내리는 지점 두 번째 레인에 큼직한 돌덩이가 하나 떨어져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모닝뉴스 2부는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처드 호프만 변호사, 오픈뱅크가 당신의 미래와 가능성에 문을 활짝 열어드리겠습니다. 나에게 열려있는 은행 오픈뱅크. 총 20억 달러 승소,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상해, 브라이언 타필라 앤 CZ 러. 집 융자는 물론 커머셜, SBA 융자, 급한 하드머니까지 모든 융자를 잘하는 융자나라 공동 제공입니다. 연방항소법원에서 불법 체류 청년 추방 유예 프로그램, 이 다카 프로그램의 미래를 좌우할 심리가 시작됐습니다. 지난주부터 시작된 뉴올리언즈에 있는 연방제호항소법원 다카 프로그램 위헌 소송에 대한 구두 변론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피고 측인 연방법무부는 다카에 대해서 불법이라고 판결한 1심 결정에 반대하면서 다카 프로그램이 원고인 보수 성향 8개 주에 직접 해를 끼치지 않았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원고 측인 텍사스 등 8개 주는 다카 수혜자에게 지급되는 공공비용으로 인해서 주정부가 피해를 입었다라고 맞섰습니다. 항소법원에는 전국에서 다카 수혜자 및 지지자 300여 명이 모여 다카 프로그램 유지를 요구했습니다. 실비아 가르시아 연방하원의원은 재판부는 다카의 합법성에 이의를 제기하는 소송을 심리해 프로그램에 의존하는 수십만 명의 드리머의 삶을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CNN은 구두 변론을 청취한 항소심 재판부는 다카를 위법이라고 본 1심 판결이 완전히 뒤집힐 가능성은 낮아 보였지만 그래도 다카 프로그램 일부를 존속시키는 것은 수용하려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다카 프로그램은 지난해 9월 1심 재판부 판결에 따라 다카 기존 수혜자 갱신은 가능하지만 신규 접수는 금지된 상태입니다. 연방국세청 IRS가 납세자가 무료로 직접 세금을 신고할 수 있는 디렉트 파일 프로그램을 확대해서 내년부터는 캘리포니아를 비롯한 모두 24개 주에서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2024년 세금보고 시즌에 12개 주에서 시범 운영됐고 2025년 세금보고 시즌에는 모두 24개 주에서 총 3천만 명 이상이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IRS에 따르면 새로운 자격 기준에 따라서 1099 소득 그리고 세액공제가 있는 납세자도 디렉트 파일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2025년도에 알래스카와 커네티컷, 아이다호, 캔사스, 메인, 메릴랜드, 뉴저지, 뉴멕시코와 노스캐롤라이나, 오레건, 펜실베니아, 위스콘신 등을 추가로 포함하도록 확대될 예정입니다. 현재는 워싱턴주와 함께 캘리포니아와 뉴욕, 아리조나, 플로리다, 뉴햄셔, 네바다와 사우스다코타, 테네시, 텍사스와 와이오밍, 매사추세츠주에서 이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인타운 시니어센터가 USC와 함께 미주 한인들의 위암 발병에 관련된 연구 프로젝트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이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11일 시니어센터에서 개최된 기자회견에서는 신영신 시니어센터 이사장과 USC 이은정 박사는 앞으로 흡연과 간접 흡연으로 인해 가주에 거주하는 한인들의 위암 발생 위험도 관련 연구 프로젝트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프로젝트는 타바코 릴레이티드 디시즈 리서치 프로그램에서 총 144만 8,767달러의 기금을 지원받아 2026년 6월까지 진행되며 이중 신현센터는 61만 8,767달러의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프로젝트의 제목은 직접 흡연 그리고 간접 흡연으로 인한 미주 한인들의 위암 발생 위험도로 연구 과정에서는 위암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알려져 있는 헬리코박터균을 테스트하는 과정을 가집니다. 연구기간 동안 시니어센터는 이은정 박사와 함께 흡연자와 간접 흡연자 200명의 설문조사, 헬리코박터균 테스트, 전문 웹사이트 개설, 행정 지원과 안내, 타운홀 미팅 개최 등 여러가지 관련 사업과 행사들을 진행하게 됩니다. 추후 테스트에 참가한 한인들에게 헬리코박터균이 발견되면 이를 치료하는 과정도 프로젝트에 포함될 예정입니다. 시니어센터가 연구에 필요한 한인들을 모집하고 관련 웹사이트 개설 등 직접적인 조사 관련 업무 외의 업무들을 담당하게 되며 프로젝트 기획 단계부터 시작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신영신 시니어센터 이사장은 현재 구체적인 모집 인원들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내년 봄에 결정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시니어들만 아니라 다 포맷에서 다 와서 세미나도 들고 우리가 이제 타운홀 미팅 할 때 이런 패널리스트를 모시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은정 박사가 총괄을 진행하는데 이 박사는 2012년부터 지금까지 USC 예방의학 공중보건학과 교수로 재직 중입니다. 이은정 박사는 이번 프로젝트를 런칭하게 된 계기는 미준의 한인들의 암발병에 관련된 자료가 많이 부족한 상황에서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앞으로 한인들의 위암에 관련된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은정 박사는 이번 프로젝트를 런칭하게 된 계기는 미준의 한인들의 암발병에 관련된 자료가 많이 부족한 상황에서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앞으로 한인들의 위암 관련된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한인들의 관련된 의료 데이터가 부족한 상황에서 한인들의 위암 예방과 치료가 미흡해 이런 부분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 목표라고 합니다. 위암 같은 경우는 너무나 뚜렷하게 한인들만 많이 발생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 위암은 미국에서 흔하지 않기 때문에 연구 지원도 얼마 없고 관심이 별로 없어요. 시니어센터와 이응전 박사 측은 향후 한인들의 위암 관련 연구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라디오설 뉴스 이은입니다. 헐리우드 차병원이 미국 자치령 괌 주민들을 위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지난 5월 헐리우드 차병원은 괌 정부 메디케어, 메디케이드를 포함한 여러 주요 보험사들과 파트너십을 맺고 협력 방안을 논의한 끝에 이번 파트너십을 통해서 괌 주민들이 헐리우드 차병원의 첨단 의료기술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괌 주민들은 헐리우드 차병원의 여성 전문 서비스, 심장학, 정형외과, 방사선 종양학, 신경과 등 모든 진료 과목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괌 현지와 본원의 전담팀이 환자의 진료 계획과 교통, 숙박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게 됩니다. 혼다 자동차가 미국에서 170만 대의 자동차와 SUV를 리콜합니다. 이번 리콜은 핸들 조작을 어렵게 만들어 사고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라는 판단 아래 조치됐습니다. 리콜 대상은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생산된 일부 차량으로 시빅, 인테그라 등등입니다. 혼다는 이 문제와 관련해 만여 건의 보증 청구를 접수했다라고 밝혔고 지난해부터 고속도로 교통안전국이 이 문제에 대해 조사를 시작했고 결국 리콜 조치했습니다. 교통안전국은 리콜 조치된 이 차량들이 핸들 기어박스 어셈블리가 잘못 제조됐을 가능성이 있고 이로 인해 내부 마찰이 과도하게 발생해 핸들 조작이 어려워질 수 있다라며 리콜 이유를 밝혔습니다. 미국에서 할로윈 대목을 앞두고 소비 심리가 얼어붙어 코로나 이후 처음으로 지출이 감소세로 꺾일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미국 소매협회 NRF는 올해 할로윈 관련 지출이 116억 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던 작년에 122억 달러에 비해서 약 5%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2021년 101억 달러와 2022년 106억 달러 그리고 2023년도 122억 달러 등으로 매년 증가세를 이어갔지만 올해 처음으로 감소세로 돌아설 것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특히 올해 할로윈에는 치솟는 실업률과 물가 상승률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는 저소득층일수록 그 지갑을 열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영주권 문호 발표된 것 좀 정리 좀 해드리겠습니다. 취업이민 3순위 영주권 문호가 1개월 만에 또 제동이 걸렸습니다. 제자리입니다. 국무부가 발표한 영주권 문호에 따르면 2024년 11월 영주권 문호에 따르면 취업이민 3순위 숭령공 부문과 비숭령 부문의 영주권 판정 우선 일자가 2022년 11월 15일로 전달해서 한 걸음도 나가지 못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10월 문호에서 2년 가까이 개선됐던 숭령공 부문은 한 달 만에 다시 제자리를 걷게 됐습니다. 석사 이상 고학력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취업 2순위와 종교 이민인 취업 4순위 성직자 부문 역시 전달과 동일하게 영주권 판정일이 동결되면서 제자리에 머물렀습니다. 한시적 이민 프로그램인 취업 4순위 비성직자 부문은 연방정부 임시 예산이 책정되면서 불능 상태에서 벗어나긴 했습니다. 가족 이민에서는 영주권 판정 우선 일자가 2A 순위와 3순위를 제외하고는 제자리 걸음을 했습니다. 2A는 영주권자 배우자,
그리고 미성년 자녀가 2A이고요. 그리고 3순위는 시민권자 기혼 자녀를 제외하고는 모두 제자리 걸음을 한 것입니다. 가족 이민의 사전 접수 허용 우선 일자도 3순위 부분만 3주가량 앞당겨졌을 뿐 나머지 부분은 모두 동결됐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2차례 암살 위기를 모면한 가운데 이번에는 유세장 인근에서 총기와 탄창을 불법 소지하고 있던 4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리버사이드 카운티 셰리프국 발표 내용에 따르면 12일 오후 4시 59분 코첼라밸리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 유세 현장을 관리하던 경찰들이 유세장 밖 차량 검문소에서 49살의 남성 뱀 밀러를 총기 불법 소지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검은색 SUV 차량에 타고 있던 그는 차 안에서 산탄총과 장전된 권총, 대용량 탄창을 불법 소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별다른 저항 없이 체포돼 구치소에 구금됐습니다. 네바다주 라스베가스 거주민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사건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나 행사 참가자들의 안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라고 발표한 셰리프국은 우리가 3번째 암살 시도를 막은 것 같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비엔코는 밀러의 차량 번호판, 이 비엔코는 셰리프국입니다. 셰리프국은 차량 번호판이 주권 시민이라고 주장하는 집단에 속한 이들이 만든 번호판과 같은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 집단은 극우단체로 간주되고 정부와 법이 자신들에게 적용되지 않는다고 믿는 사람들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밀러가 암살을 시도했다는 추정을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근거는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밀러는 남가주 뉴스그룹과 인터뷰에서 자신은 트럼프 지지자라고 주장하면서 셰리프국이 암살 시도를 언급하는 것에 대해서 충격을 받았다고 말하며 이런 혐의는 완전히 헛소리라며 자기가 네바다 클락 카운티의 공화당 대표에게서 코첼라밸리 유세 특별 초대장을 받았다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또 자신이 2022년 살해 협박을 받기 시작한 뒤 총기를 합법적으로 구입했고 네바다와 캘리포니아주의 총기법 차이점을 잘 모르고 있을 뿐이다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현재 공화당원으로 등록돼 있으며 2022년 네바다 주 의원으로 출마했다. 낙선한 이력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밀러는 $5,000의 보석금을 내고 석방됐고 내년 1월 2일 법원에 출두할 예정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이 사건에 관한 논평은 하지 않았습니다. 공화당 대선 후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 12일 민주당의 최대 텃밭이자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의 고향인 이곳 캘리포니아에서 유세를 했습니다. 선거일까지 24일밖에 남지 않아 승패를 좌우할 경합주에 더 총력을 집중해야 할 이 시기에 이길 가능성이 사실상 없는 캘리포니아를 방문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캘리포니아 코첼라에서 열린 유세를 통해서 카말라 해리스와 극좌 민주당이 캘리포니아주를 파괴했다. 캘리포니아는 정말 잃어버린 낙원이 됐지만 우리가 되찾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캘리포니아는 1992년 대선부터 계속 민주당 후보를 선택한 대표적인 블루 스테이트로서 50개 주 가운데 가장 많은 54명의 선거인단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득표율과 상관없이 이긴 후보에게 해당 주의 선거인단을 모두 몰아주는 승자 독식 선거제도 때문에 트럼프 전 대통령의 캘리포니아 유세를 선거인단 확보 차원에서 본다면 사실상 시간 낭비로 분류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전 대통령으로서는 해리스 부통령의 홈그라운드인 이곳 캘리포니아 방문을 통해서 얻을 게 있다는 게 미국 언론들의 평가입니다. 캘리포니아는 미국에서 가장 인구가 많기 때문에 공화당을 지지하는 유권자와 후원자도 많습니다. 인구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선거 자금을 낼 지지자가 많다는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해리스 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율이 팽팽히 맞서는 초박빙 대결세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잇따라 나왔습니다. 이들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해리스 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첫 대선 후보 TV 토론에서 해리스 부통령이 더 잘했다는 평가가 많았지만 그 이후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 세력이 결집하고 해리스 부통령의 지지율이 조금 빠지면서 두 후보의 지지율 격차가 좁혀지거나 동률이 됐다는 것입니다. 특히 애리조나와 조지아, 미시건, 네바다, 노스캐롤라이나, 펜실베니아, 위스콘신 등 7개 경합주에서는 두 후보가 49%의 지지율로 똑같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응답자들은 이슈별로 극명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불법 이민자 추방에 대한 찬성 여론은 8년 전보다 20%가 증가한 56%에 나타났습니다. 낙태권과 관련해서는 로데 웨이드 판결을 복원해야 한다는 응답이 56%로 과반이 넘었습니다. 경제와 관련해서 경제가 악화하고 있다는 응답이 59% 나타나면서 이에 응답하고 있는 유권자의 후보별 지지율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74%로 강력하게 지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경제와 인플레이션 관리에 대한 신뢰도에서 해리스 부통령을 앞서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범죄와 안전, 국가안보, 중동 분쟁에 대한 대처의 경우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국 민주주의 수호 이슈에서는 해리스 부통령이 각각 한 자릿수로 앞서고 있는 것으로 ABC는 전했습니다. 판세가 워낙 초접전 상황에서 승부에 결정적인 역할을 미칠 수 있는 스윙 보터 표심은 해리스 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을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대선 판도가 초박빙 양상으로 흐르는 가운데 민주당 대통령 후보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 측과 조 바이든 현 대통령 측의 관계가 악화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는 어제 10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대선 선거일 11월 5일 전 마지막 몇 주 동안 해리스 팀과 바이든의 백악관 사이의 관계가 점점 안 좋아지고 있다라고 보도한 것입니다. 해리스 부통령이 이번 대선에서 승리하기를 원하면서도 바이든의 많은 고위급 보좌진은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 포기에 여전히 속상해하고 있고 해리스 부통령을 위한 지원 역할을 하는데 아직도 적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해리스 부통령 측은 바이든 측의 감정이 너무 과하다고 불만을 터뜨리면서 백악관 고위 보좌진이 바이든 대통령의 메시지와 일정을 해리스 부통령의 대선 캠페인에 가장 적합하도록 맞추는 것을 제대로 조율하지 못한다는 말도 하고 있습니다. 양측 직원들 사이에서도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해리스 측은 점점 늘어나는 업무량을 처리하기 위해서 부통령실의 직원을 더 채용하려 노력해왔지만 백악관의 세부 인력 채용 확보 과정에 좌절감을 느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 앤드류 베이스 백악관 부대변인은 양측 갈등설을 공식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악시오스는 양측의 긴장은 불가피해 보인다라고 주장합니다. 악시오스는 대선에 출마한 모든 현직 부통령의 팀은 현직 대통령의 팀과 내분을 일으켜왔다며 부통령이 자신의 모신 대통령을 대신해서 대선에 출마하는 불편한 역학관계는 지난 2000년 엘 고어와 빌 클린턴, 또 1988년 조지 H.W. 부시와 로널드 레이건 사이에서도 분명히 드러난 바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중요한 지지 기반 중 하나인 극우 복음주의 개신교도 단체가 워싱턴 DC에서 트럼프 당선과 미국의 구원을 기도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었습니다. 100만 명의 여성들이라는 이름의 극우 기독교 단체가 주최한 어제 집회에서 참석자들은 몇 시간 동안 찬송가를 부르고 깃발을 흔들면서 신에게 트럼프가 다음 달 대선에서 당선되게 해달라고 큰 소리로 기도했습니다. 집회 참석자들은 이번 대선이 민주당과 공화당의 대결이 아닌 선과 악의 대결이라며 트럼프는 신이 선택한 대통령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이 대권 경쟁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의료 기록 공개를 하지 않았다면서 건강 투명성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어제 대선 경합주 노스캐롤라이나주 그린빌에서 가진 유세에서 트럼프는 유권자들에게 투명하지 않다며 의료 기록 공개를 거부했다고 비판한 것입니다. 이어서 나는 의료 기록을 공개했고 현 시대 모든 대통령 후보들이 공개했다며 트럼프 전 대통령을 몰아세웠습니다. 59세인 해리스 부통령은 자신보다 19살이나 많은 올해 78살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경쟁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이슈인 건강과 인지력 문제를 대선 레이스 막판 쟁점 중의 하나로 만들려는 의중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스페이스X가 달, 화성 탐사를 목표로 개발한 대형 우주선 스타쉽이 5번째 지구 궤도 시험 비행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면서 주요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또 처음으로 시도된 이 젓가락 8 장비를 이용한 대형 로켓 회수에도 성공해 스타쉽 개발 가도에 큰 이정표를 세웠습니다.
어제 오전 7시 남부 보카치카, 이 텍사스주 남부 보카치카 해변에 우주 발사시설 스타베이스에서 발사됐고, 스페이스X는 이 장면을 모두 온라인으로 생중계했습니다. 발사 이후 3분 만에 전체 2단 발사체 1단 부분인 슈퍼 헤비 로켓이 상단 우주선 스타쉽에서 순조롭게 분리됐습니다. 또 발사 약 7분 만에 1단 로켓 추진체 슈퍼 헤비가 우주에서 지구로 돌아와 수직 착륙하는 데 처음으로 성공했습니다. 슈퍼헤비 착륙에는 발사탑의 거대한 젓가락팔을 사용해 슈퍼헤비를 지상에서 약간 떨어진 공중에서 잡는 기술이 처음 시도됐고, 이 첫 실험에서 곧바로 성공하는 스페이스X의 기술력을 과시하기도 했습니다. 슈퍼헤비는 지상의 발사탑 근처로 진입하면서 엔진에서 불을 뿜어내면서 역추진하는 방식으로 속도를 급격하게 줄였고, 젓가락 모양으로 평행한 구조의 대형 로봇팔 2개는 대형 로켓을 붙잡아 무사히 발사대에 거치했습니다. 이 젓가락 로봇팔은 영화 속 괴물 고질라에서 이름을 딴 메카질라로 불리기도 합니다. 앞서 스페이스X는 자사 엔지니어들이 추진체 포착 시도를 위해 수년간 준비하고 몇 개월간 시험 거쳤다라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이 성공하자 스페이스X 엔지니어들은 일제히 손뼉을 치며 환호성을 지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슈퍼헤비가 분리돼 착지하는 동안 스타쉽의 2단부 우주선도 약 75분간의 계획된 비행에 성공했습니다. 올해 노벨 경제학상의 영예는 국가 간 불평등 연구에 기여한 다런 아세모울루와 사이먼 잔슨, 그리고 제임스 라빈슨 등 3명에게 돌아갔습니다. 튀르키예 태생인 아세모울루는 매사추세츠 공대 MIT 교수로 2005년 예비 노벨 경제학상으로 불리는 잔 베이츠 클라크 메달을 받는 등 유력한 노벨상 후보로 거론되온 경제학자입니다. 영국 태생으로 국제통화기금 IMF 수석 이코노미스트를 지낸 잔스는 현재 MIT 교수이며, 역시 영국 출신 라빈스는 경제학자이자 정치학자로 시카고대 교수를 지내고 있습니다. 스웨덴 왕립과학원은 제도가 어떻게 형성되고 또 경제적 번영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를 인정해서 이들에게 노벨 경제학상을 수여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국가 간 소득 차이를 줄이는 것은 우리 시대의 가장 큰 과제 중 하나며, 수상자들은 이를 달성하기 위해 사회제도의 중요성을 입증했다고도 말했습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스포츠 소식입니다. 스포츠 소식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과 가정법 전문 재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제공입니다. 어제 LA 다저스가 뉴욕 매치와의 챔피언십 시리즈 1차전에서 9대0 대승을 거뒀습니다. 홈런이 없었어요. 홈런 없이 차곡차곡 점수를 쌓으면서 9대0까지 점수를 벌렸습니다. 다저스, 그리고 어제 9대0 승리를 거두면서 3경기 연속 완봉승을 거두게 됐습니다. 이 3경기 연속 팀 완봉승은 역사상 3번째입니다. LA 다저스가 어제 잭 플레어티 선발 투수가 7이닝 동안 삼진 6개를 뽑아내면서 무실점 역투했고, 댄 허드슨 그리고 이 불펜 투수들이 단 3안타로 무실점 매치 타선을 꽁꽁 묶고 완봉승을 합작했습니다. 벤 캐스페리어스, 이 선수 이름이 생각이 안 나고 순간 혼동했습니다. 다저스는 샌디에고 파드레스와의 내셔널리그 디비전 시리즈 3차전 3회부터 이어져 온 무실점 행진을 33이닝까지 늘리기도 했습니다. LA 다저스와 뉴욕 매치 간의 챔피언십 시리즈 2차전은 오늘 오후 1시에 합니다. 야, 직장인들 어떻게 보라고. 그래도 다 보시잖아요. 오늘 오후 1시에 다저 스테디움에서 2차전 펼쳐지고요. 아메리칸 리그 챔피언십은 오늘 시작합니다. 오늘 오후 4시 30분에 양키즈와 클리블랜드 간의 챔피언 시리즈 아메리칸 리그 1차전 오늘 시작됩니다. 2024년 10월 14일 월요일에 전해드린 라디오솔 모닝뉴스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유지승, 김윤정이었습니다. 잠시 후 9시에는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이 방송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